우선 제가 완주에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저는 서울에서 30살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환경 공부를 하느라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농촌과 아무 상관도 없는 대기오염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 농업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학위는 유기농업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호주의 생태마을에 가서 생태마을과 관련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그걸 써먹겠다고 이제 컨설팅 회사를 하나를 했고요. 그 컨설팅 회사 대표를 한 15년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년을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농촌 마을들,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농촌 마을들에 있는 주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또 도시인들하고 교류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하도 전국을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어딘가 정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완주랑 2년이 돼서 완주로 2010년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완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가리켜서 더 많은 농촌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주민들이 일반적인 기업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방식으로 무언가 사업을 하게 하고 그게 일자리가 되고 또 그런 일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이런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도 그 얘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젊은 분들도 좀 계시지만 저는 뭐 우리 애들은 다 시골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 애들 중학교는 2반밖에 안 됩니다. 20명 2반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20명 1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농촌에 가면 아이들 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사실은 제가 볼 땐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뭐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지만 또 뭐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아마도 뭐 그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네? 갈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가 내신이 좋고요. 그 다음에 특례 입학이 있거든요.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도 훨씬 더 농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는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일 것 같고요.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농촌이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아무튼 이건 제가 운영하는 학교 입학식의 모습이고요. 입학식이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농사도 지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뭐 목공도 해보고 또 뭔가 디자인도 해보고 같이 음악 활동도 하고 이런 일을 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소개하는 부스는 요 1관에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끝나고 거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기오염 갖고 저는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농업이 관심이 많아진 거죠. 왜 관심이 많아졌냐면 저는 환경 공부를 했는데요. 환경 사이에 끼어있는 게 농업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농업이 뭔가 제자리를 찾으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은 중요하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죠? 슈바이처는 누군지요? 슈타이너는 독일의 교육 철학자죠. 이 사람은 농업이 너무 중요해서 농업에 관한 책도 씁니다. 정약용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래, 농업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뭐죠? 다 죽었어요.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옛날 얘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다 찾았어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후루사와는 일본의 경제학자예요. 인간과 자연은 농업의 영역에서 가장 긴밀하게 역동적이며 호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호혜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준다. 혹시 찾아보세요. 사람이 하는 행위 가운데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연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동시에 도움을 주는 거 전 못 찾았거든요. 농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업은 원래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가 이상하게 돼서 사실은 농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슈마우너도 독일의 경제학자고요. 웬델베르는 미국의 시인이자 농부인데
교육 측면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교육에 있어서도 농업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공부를 농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찾았어요. 이게 농경지의 질이에요. 농경지가 얼마나 비옥하냐이고요. 이쪽에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읽히는 거죠. 농경지의 질이 일정하다면 수확량을 높이려면 에너지가 점점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프는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농사 짓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찾게 됐어요. 미국에서 단위 헥타르당 들어간 에너지 양이에요. 이것들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계열로 분석한 거죠. 1910년하고 85년만 비교해 볼까요? 총량만 비교할게요. 전체 투입량 1236에서 10,000 에너지를 10배를 넣고 있는 거죠. 그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10배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4, 5배 됐죠? 줄인 게 있죠. 뭘 줄였어요? 노동력 1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였죠. 지난 100년간 농업기술의 발전은 이런 거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늘리고 노동력은 줄였지만 대신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넣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그럴 수 있어요. 한데 문제가 있죠. 여기 000이었다가 이쪽에 많아진 걸 보세요. 가솔린, 경유, 전기 예전에 쓰지 않았죠? 질소인, 포타슘 쓰지 않았죠? 살충제, 제초제, 기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늘어서 10,000 단위가 된 거죠. 10배가 더 들어간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화석연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화석연료는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지금 같은 속도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면 몇 년이요? 30년 남았어요. 30년 뒤에는 이 방식의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심각한 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농림부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은 에너지를 덜 쓰지 않을까 저는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논문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친환경 농업이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오리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논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열대산 우렁이를 집어넣죠. 그러면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가 풀도 먹고 또 벌레도 잡아먹고 그래서 농약을 쓰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오리농법과 우렁이논과 보통 농약을 덜 쓰는 논, 손으로 제초하는 논 4개를 조사했더니 이 모든 농법이 다 까만 게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 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친환경 농업도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못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가 많다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귀농운동본부에 제가 소속이어서 귀농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유기농 생산자들 모아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도 했었고요. 또 제가 아는 유기농 생산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도시락을 파는 도시락 밥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날 MBC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 MBC 다큐멘터리에서 호주의 어떤 마을을 보여줬는데 이 마을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을은 호주의 브리스베인 근처에 있는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크리스탈 워터스 요 지금 노랗고 주황색 이거가 하나의 농장, 개인의 농장인데요. 이 농장이 우리로 치면 3,000평에서 5,000평 정도 하는 개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회관이고요. 마을회관도 생태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지붕에 풀을 키우죠. 지붕 녹화라고 하죠. 그러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쁜 집도 있어요. 마치 아주 이쁜 곳에 집을 집어넣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원래 목초지였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생태마을에서 적용한 방법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건데요. 퍼머컬처는 최대한 자연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을 닮게 만들면
거기서 얻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소박한 집도 있는데요. 이 집은 집으로 지었어요. 스트로베리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집단을 쌓아 올려가서 벽을 만들어서 내외장을 한 거죠. 여기 문양이 보이시죠? 집으로 지은 거 맞죠? 자, 이런 집들을 짓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가서 제일 황당했던 건 목마르다 그랬더니 이 탱크에서 물을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 탱크는 지붕에 있는 물을 받아 놓은 탱크입니다. 사실 우리는 빗물이 더럽다고 안 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빗물을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빗물은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죠. 대기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오염이 된 것 뿐이죠. 근데 너무도 좋은 거는 비가 내릴 때 15분 정도의 강우만 배제시키면 나머지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써야 되는 물이죠. 근데 우리는 안 쓰고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 황당한 건 이건데요. 월러비라고 하는 야생동물입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얘들이 이 정도에 서 있으면 차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이 완전히 옆으로 빠져야 진행을 합니다. 크랙션을 누르거나 쌩쌩 지나가지 않는 거죠. 야생동물하고 공생하는 거가 이 마을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을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인데요. CW는 크리스탈 워터스의 약자고요. 34 써있죠. 이거의 뜻은 뭘까요? 쓰레기 분리함의 숫자가 34개입니다. 이 마을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다니면서 분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깡통의 밑에와 위에 꼭지를 다 분리합니다. 생태적으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 거죠. 목축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마을에서 동호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요. 이 마을에서 생태마을을 배우려고 연간 2만 명 정도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퍼머컬처 또는 생태마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적용한 방법을 바로 퍼머컬처라고 하는데요. 이 퍼머컬처는 빌 모리슨이라고 하는 호주의 생태 설계가가 창안한 방법이고요. 이 빌 모리슨은 태스메니아 섬 출신인데요. 자신의 섬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퍼머컬처입니다. 한국에서도 왔고요. 한국에서는 충남 홍성에 들러서 논을 보고 퍼머컬처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논은 계속 논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퍼머넌트하게 어그리컬처를 하고 있구나, 이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퍼머컬처가 된 겁니다. 하지만 농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죠. 퍼머컬처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를 오늘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퍼머컬처에서 무조건 다양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밭을 다양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여러 가지 작물을 같이 심는 거겠죠. 홍성에 귀농하신 분이 있어요. 홍성 부스에 갔더니 계시던데요. 그 양반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맨 앞에는 감자,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는 깨,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심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농사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농사 지으면 작업이 지루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줄마다 작업이 바뀌니까요. 하지만 더 유익한 거는 연이어서 대답을 하죠. 이렇게 농사 지으면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작을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병충해가 휩쓸면 다 망가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섞어 심으면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양하게 하라는 거가 퍼머컬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계속 쓰라고 얘기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쓰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에너지를 아예 안 쓸 수 있도록 먼저 계획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논하고 저수지하고가 있다. 뭐가 더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저수지가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펌프할 일이 없잖아요. 농장을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화석연료를 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물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치킨 트랙터라고 불러요. 요 A자 텐트 모양으로 닭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밭에다가 이걸 놔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닭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밭에 남아있는 풀들 다 먹고 벌레 잡아먹느라고 땅 다 해치고 또 뭐예요?
똥 싸주겠죠? 트랙터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점심 먹으러 와서 요걸 요 옆으로 옮겨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트랙터가 이동한 거랑 똑같죠? 시간만 많이 걸릴 뿐이지 트랙터가 하는 일을 닭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물을 이용하라는 거죠. 식물도 이용할 수 있죠. 자운형 심죠? 농민들이요. 자운형 왜 심어요? 논에다가 콩가식물이죠. 그래서 겨울 동안 질소를 고정해서 논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 비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물을 많이 이용해라. 그러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가 퍼마컬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가죠. 자, 그래서 호주에 이런 농장을 퍼마컬처를 도입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 밑에만 보시죠. 예전엔 동물 그냥 키웠어요. 근데 여기다 과수나무를 심었네요.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져요. 이걸 누가 먹죠? 동물이 먹어주겠죠. 사람은 세 가지 일을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동물 먹이를 덜 줘도 되겠죠. 떨어지는 과일을 일부러 줍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요, 똥 싸주니까 과일나무에 비료를 안 줘도 되죠. 순환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줄이고 스스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퍼마컬처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귀농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농장을 8년 만에 이렇게 퍼마컬처를 도입해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수입하고 지출을 보니까 지출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한데 호주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보조금 써 있어요. 호주의 농민들도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농촌에 오시는 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지난 10년간 농가 경영비는 180%가 올라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생산비가 180%, 2배 가까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 생활비도 160%가 올라갑니다. 농촌에 생활하는 게 돈이 덜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출을 절대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농촌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퍼마컬처를 도입하면 수입은 늘고, 수입은 아까와 같이 다양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여서 수입은 늘고요. 화석연료를 덜 썼기 때문에 지출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신다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버티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농민들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귀농 교육을 가면 손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요.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만. 네. 여러분 손 가지고는 절대 농사로 경쟁력을 못 갖습니다. 농민들의 손은 이거 2배쯤 많아져, 그죠? 이렇게 두껍죠, 그죠? 그분들을 5, 6년 안에 따라가는 건 꿈도 꾸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가져갔던 돈 가지고 버텨야 되죠? 지출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출을 줄이지 않으시면 농촌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지출을 줄여놔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거의 순환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농장을 디자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에 맞춰서 어떤 작목을 심을까 작부 체계를 짜야죠. 이게 만들어지면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돈이 벌리는지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랑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해서 그 다음에 다시 돌리고 해야 되는 게 농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무작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농장서부터 시작해야 농촌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한데요, 이렇게 소박하게 농촌에 가서 농사 짓겠다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데 나는 농사도 자신이 없고 그냥 농촌에 살고 싶다, 그런 분들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정부가 이렇게 농촌 마을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이 농사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교육하고 저런 사업비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례로 좀 말씀드리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용월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경관도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 마을 이렇게 K를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특산물이 나오고 있었고, 산이 되게 좋고요. 8호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을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 당시는 중소기업도 홈페이지가 없을 때여서요.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니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가진 농촌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마을이 떴죠. 그래서 여기 있던 특산물 일주일 만에 다 팔려 나가고요. 이장님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년이 넘었으니까요. 2000년이니까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런 일을 도와드린 거는 강원도에 있는 마을이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던 마을이에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렸더니 이제 5억을 받게 됩니다. 모든 농촌 마을이 돈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을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쓸까 서로 논의하다가 이웃사촌이 이제 원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5억 중에 2억 5천을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처음엔 제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이 마을에는? 네, 맞습니다. 애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 마을의 주민의 70%는 공부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금을 받았으니까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혜택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청년회하고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이장님은 그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근데 고맙게도 그 어르신들이 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화천군수가 그 어르신들 너무 고맙다고 또 뭔가 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좋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고 한 상금을 받았는데 화천군이 또 1억을 줘서 이런 경로당을 짓게 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을은 화합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또 다른 마을인데요. 이 마을도 화천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신대리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논이 굉장히 넓어서 논이고요. 밭이고 마을인데요. 논은 여기 하천에서 물을 대기 때문에 항상 물을 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논입니다. 이 귀퉁이에서 이장님이 오리농법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리농법을 하면 안 되죠. 옆에서 농약 치면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제안합니다. 이 행사는 오리를 넣는 걸 6월 달에 모내기를 하고 한 달 있다가 오리를 넣거든요. 그때 그냥 농민들이 넣으면 돼요. 그런데 농민이 넣는 게 아니라 도시인들을 불러서 오리를 넣게 하자. 오리를 넣어본 도시인들은 이 오리쌀을 먹어줄 거다. 이걸 기대하고 넣은 거죠. 그 행사를 한 겁니다. 400명 정도 왔고요. 이때 20가족 정도가 이 쌀을 1년 내내 대놓고 먹겠습니다. 라고 전화번호 주소를 남겨놓고 갑니다. 주민들이 자신이 생겼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사람들을 계속 많이 오게 하자. 그래서 마을을 찾아봤더니 마을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마을을 이쁘게 만들고요. 또 볼거리가 없어서 마을 박물관을 만들고 소포장도 만들고 이런 거 갖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10,000명, 20,000명씩 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더니 이장님 소원대로 아까 보셨던 논면적이 다 오리농법으로 전환됩니다. 그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문객 수가 아니라 이거죠. 이 쌀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1,100가족을 만듭니다. 이 마을은 농가가 50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몇 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배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농가 수와 도시가구 수 비율이 얼추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관리하면 시장에 나가서 농산물을 팔지 않아도 충분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면서 안정된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 마을에서 소득을 또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마지막 그림만 보죠. 사람들이 10,000명씩 찾아오니까 부녀회가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할 때 마을 걸로 쓰는 게 좋겠죠. 마을 농산물을요. 왜요? 그래야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농산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부녀회장님이 두부를 만들던 할머니를 찾아내서 두부를 만들라고 합니다. 두부를 만드는 할머니는 콩을 사야죠. 또 누구 콩을 사요? 마을 콩을 사야 되겠죠? 네, 콩은 매주가 돼서 매주 만들기 행사를 통해서 팔려나갑니다. 결국 마을 안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잘 연동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돈을 쓰면 이 사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요. 누구요? 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농림부가 이런 마을에 젊은 인력들이
필요해서 사무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사무장으로 어떤 마을에 취직을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에 자신 없다 그러면 이런 마을들을 찾아가서 농촌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데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은 평생 하기에는 뭐 그다지 훌륭한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촌을 배워야 되겠고 농업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1, 2년 정도 이런 일을 하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